여러분 BEP를 계산할 때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아마 CVP 분석을 활용하여서 그려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쉬운지, CV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VP라고 영어로 역시 말해서 좀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요. CVP는 코스트 볼륨 프로핏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경영학과에서는 흔히 배우는 개념이긴 한데 CVP 분석을 하고 나면 이런 그림이 생깁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건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결국 원가와 조업도, 이 조업도라는 거는 주로 뭐 판매량, 뭐 생산량, 이런 어떤 매출과 연동되는 수량을 이제 조업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어떤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언제 손익분기점을 돌파해서 이익이 날까를 분석하는 것을 CVP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이걸 한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익이다, 영업이익이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빼나요? 주로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봤던 손익계산서의 구조인데요. 그걸 조금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해서 10억 원의 매출액이 나왔는데 뭐 관련한 비용이 한 9억 원 정도 나왔고 1억 원 정도 이익이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지나가 볼게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매출액의 원가를 비용을 빼야 이익인데 여기는 매출액은 결국 비용과 이익이 합계입니다라고 봐야 돼요. 거꾸로예요. 그렇죠?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은 비용과 이익의 합계입니다. 9억과 1억 합계입니다라고 해도 말이 되죠. 우리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이 는을 넘어간 부호가 바뀌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선 과정에서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라고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변동비가 3억 원, 고정비가 5억 원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매출액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매출액 10억이라는 것은 결국 고정비 5억, 변동비 3억, 이익 1억 원을 합친 것이 매출액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쵸? 요걸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따가 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비용, 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정도. 이건 지금 더하기예요. 기억만 해두십시오. 그래서 CVP 분석을 하려면 요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로축, 세로축이 뭐냐? 가로축에는 판매량, 주로 판매량이라고 보시고, 세로축은 비용, 금액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텐데, 선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딱 선을 하나, 뭘 그려요? 비용선입니다. 이 비용선은 왜 비용선이 이렇게 그렸냐?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어요. 왜? 고정비는 숨만 쉬어도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판매량이랑 관계없이 꾸준하게 이제 고정비가 나오기 때문에 비용은 0에서 시작하지 않고 중간 어느 지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만약 고정비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사업은 고정비가 별로 없어요 라고 하면 여기서 생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가운데 어느 중간 지점을 통해서 고정비를 찍고 그 비용으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왜?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비용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수익선을 하나 그립니다. 수익선을 0에서부터 쭉 올라가도록 세웁니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어느 순간 만나죠. 만나는 지점 우리는 뭐라고 해요? BEP라고 하죠.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얘랑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울기가 달라서 그런 거죠. 수익 기울기와 비용의 비율기가 달라요. 주로 당연히 비용 기울기가 낮습니다. 왜요? 매출 단가보다 변동비 단가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만나면 사업을 하면 안 되지. 퍼주고 있다는 게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무조건 만납니다, 사업은. 근데 이게 언제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 1년 차에 만나느냐, 2년 차에 만나느냐, 이게 중요할 뿐 어쨌든 많이 팔면 언제든 만납니다. 그래서 만난 다음부터는 이익이 점점 커지게 되고, 만나기 전에는 손실이 엄청 컸다가 이 손실이 고정비만큼 나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고정비만큼 났다가 손실이 점점 줄어드는 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뭐가 좋냐면 손익분기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왜? 손익분기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000개다 라고 하면은 중간 지점이니까 한 1,500개 정도는 팔아야 우리 BEP가 나오겠네요 라고 손익분기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업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변동비가 큰지, 변동비가 큰지, 고정비가 큰지, 뭐 수익과 비용의 관계는 어떤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장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업을 한 번에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대단위로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공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장을 만들 때 최초의 CVP 분석을 한다면 이 그림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건 만약 기본 그림이라고 쳤을 때 대규모 공장과 소규모 공장의 CVP 그래프가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제 말을 계속 듣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낼 때마다 정지를 해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영상을 정지해놓고 가로축, 세로축의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저는 이제 바로 답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만약에 기본 그래프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소규모 공장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왜? 소규모 공장이라는 뜻은 공장이 작다라는 거는 고정비가 작다라는 말랑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공장이 커지게 되면 사람도 많이 고용해야 되고 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임차료, 건물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정비가 늘어납니다. 근데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으면 고정비가 작아져. 고정비가 작아지면 이 비용선의 스타트 지점이 낮아집니다. 이 기본보다 낮아지죠. 대신에 비용의 기울기 자체는 표준이었을 때보다 조금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작은 공장에서는 고정비가 낮 대신에 변동비가 조금 높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규모 공장은 딱 그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장은 물론 좀 더 높여도 되는데, 대규모 공장은 고정비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고정비가 금액이 일단 숨 마셔도,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 월급 주려면 이제 고정비가 많이 들 거잖아요. 숨 마셔도 일단 고정비가 많이 드는구나. 그 대신에 변동비 기울기가 작을 때보다는 좀 낮아지겠구나. 왜 그러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요즘 짜장면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짜장면집에서 각각 배달원을 두고 배달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주로 배달콜을 부르죠. 외주를 줘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짜장면 사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집 사장 입장에서는 고정비가 줄어들어요. 왜? 배달원 월급을 안 줘도 돼. 그 대신에 건바이 건으로 배달 나갈 때마다 2,000원, 3,000원씩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2,000원, 3,000원의 배달비는 변동비에 포함돼요. 이렇게 변하겠구나. 옛날 중국집이 이랬다면 요즘 중국집은 이랬구나. 왜 그래야 되지?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보시면 BEP 점이 조금 앞으로 당겨집니다. BEP 점이 앞으로 당겨진다는 말은 매출이 좀 작아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매출이 작아도 생존할 수가 있어요. 소규모 공장은. 근데 대규모 공장은 어때요? 내가 중국집 배달원도 고용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BEP가 뒤로 갑니다. 그러면 매출 많이 해야겠지.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수익과 비용의 기울기 차이가 크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얘는 뒤로 가도 크게 벌지 못해요. 수익과 비용의 이제 기울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여기는 손익분기점을 넘는 순간 크게 벌 수 있어요. 이게 고정비가 큰 사업과 변동비가 큰 사업의 특징입니다. 소규모 공장과 대규모 공장은 얘는 BEP가 빨리 온다, 얘는 BEP 넘는 순간 돈을 많이 번다. 이 정도 장점이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은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사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쿠팡이라는 데서 당연히 아시죠? 직방이라는 데서 광고 많이 하니까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한번 상상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 아시죠? 쿠팡 아시죠? 적자가 많이 나요. 지금 쿠팡은 이래요. 무슨 말이냐? 아직 안 만났어. 지금 아직 안 만났는데 조금만 만난 것 같긴 한데 이 안 만난 이 틈이 1조예요. 한 1조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거든요. 1조 정도 파는 건 10조 이상 팔고 있는데요. 손실은 1조 정도 보고 있어요. 여기는 왜냐? 우리 쿠팡맨을 고용해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여다시피 쿠팡맨의 월급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 사업 그리고 쿠팡 물건 싸게 팔죠. 다른 일반적인 백화점 이런 마켓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물건값도 쌉니다. 그러니까 수익이랑 비용이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비가 굉장히 커서 아직 수익과 비용이 안 만났어. 이게 더 팔아야 수익과 비용이 만나서 언젠간 이익이 날 텐데 현재 시점까지는 2009년 말 현재까지는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
이런 특이한 그래프가 나오고, 직방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직방은 뭐 광고해서 방을 알아봐서 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직방 아마 주로 수입이 매출액일 거예요. 우리가 주요 수입이 광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플랫폼이니까 왔다 갔다 많이 하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를 가지고 광고 수입을 얻을 텐데, 직방은 극단적이에요. 왜냐? 얘네는 변동비라는 게 사실 별로 없어. 그냥 광고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니까 뭘 매출을 한다라고 해서 변동비로 일으킬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거의 변동비 곡선이 거의 수평에 가깝죠. 대신에 고정비 비중이 높아요. 일단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인건비나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사전 이제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높은 편이에요. 플랫폼 사업이 보통 그렇거든요. 고정비가 높은 대신에 변동비 곡선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 BEP를 넣는 순간 이제 이익이 폭증합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지금 물론 직방이 아직 뭐 이익을 엄청 많이 내는 회사는 아닌데, 그래도 이익을 낸 지 한 3, 4년 정도 지났어요. 2016년부터 이익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준수한 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이 회사는 BEP를 넘어간 이후부터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BEP의 곡선이 그냥 이런 일반적인 그림도 있을 수 있는데, 회사의 특성마다 변동비에 올인한 회사, 여긴 고정비가 큰 대신에 변동비가 작은 회사, 이런 특징을 보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CVP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퀴즈를 내볼 아주 간단한 퀴즈예요. 제가 만약에 S패션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물건을 판다라고 합시다. 옷을 팔 건데 평균 단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짜리 옷을 파는데 변동비가 3,000원이래요. 물건을 제조하고 운반까지 해서 3,000원의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회사의 기본 고정비가 7억 원이래요. 일단 숨만 쉬어도 7억 원이 발생하는, 여기가 7억 원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텐데요. 손익분기점이 되는 판매량은 얼마일까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써보겠죠. 손에 책에다가 이제 10,000 빼기 3만 곱하기 x 마이너스 7억은 0 이렇게 그리겠죠. 대충. 근데 저는 사실 암산으로 됩니다. 저는 한 3초 정도면 암산으로 됩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제 답을 보여드리긴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10,000 빼기 3,000 하면 7,000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을 팔면 7,000원이 남아요. 근데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이익이 0이에요. 그러니까 7,000원으로 7억 원을 커버하면 손익분기점이 돼요. 그러면 7억 나누기 7,000 하면 되겠네. 10만. 10만 장 팔면 손익분기점이구나. 이 3초 만에 된다는 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게 바로 CVP의 매력입니다. 7,000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7억 원을.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우리는 10만 장이라는 것을 3초 만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요 그림 보여드렸어요. 매출액은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플러스 영업이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변형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변형해 봐서 변동비를 밑으로 내릴게요. 변동비를 밑으로 내리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는 고정비 플러스 영업이익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름을 바꿔보면 공헌이익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흔히 쓰는 단어긴 한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외우십시오. 이거는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헌이익. 공헌이익은 고정비 플러스 영업이익이 공헌이익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를 공헌이익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10,000원을 팔고 3,000원을 써서 7,000원이 한 장 팔면 남는다고 했죠. 그걸 우리는 공헌이익이라고 해요. 이 공헌이익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 중요한 개념이냐? 결국 공헌이익이 고정비보다 커야 이익이 나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상황에서 공헌이익은 7,000원, 개당 7,000원이었어요. 개당 공헌이익은 7,000원이었어요. 근데 7억을 넘어서야 그때부터 이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7억이란 비용을 공헌이익이 넘어서야 이익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7,000원에 10만 장을 팔아야 공헌이익이 7억이 나오고,
그러면 고정비가 7억이니까 그때 손익분기점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아까 제가 암산으로 했던 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 고정비 7억 나누기 단위당 공원이익. 전체 공원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인데 실제로는 뭐 단위당 공원이익도 많이 쓰거든요. 단위당 공원이익은 7,000원이니까 7억 나누기 7,000 하면 10만 장이 나온다. 그리고 공원 이익률이라는 것은 아까 만에 3,000원이니까 한 장을 팔면 공원이익이 7,000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아까 그 S패션은 공원이익률이 70%였구나. 한 장 팔면은 일단 70%가 남는데 그 70%를 가지고 7억 원을 커버를 해야 이익이 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업은 공원이익과 고정비의 싸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고정비는 이제 극복을 해야지. 왜냐면 고정비는 숨만 쉬어도 비용이 나오니까 무엇을 하든 고정비보다 많이 나와야 이게 이익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이익을 잘 계산을 해서 공원이익이 고정비보다 많이 나올 수 있게 사업의 구조를 짜야 돼요. 만약에 우리 적자가 너무 심해요 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적자가 만약 회사가 심하다면 이게 고정비를 커버할 수 없을 만큼 공원이익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고정비가 너무 많은 거야. 공원이 지금 설계된 공원이익 정도로는 고정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고정비가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공원이익과 고정비를 비교를 해서 뭐 변동비 비율을 줄이든지 고정비 비율을 줄이든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조금 변형했어요. 아까랑 비슷했죠. S패션이 10만 개의 제품을 팔면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건 우리가 알았어. 7억 나누기 7천에서.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욕심이 생겼어. 박병호 사장님이 21억 원을 벌고 싶대. 우리는 영업이익으로 21억 원을 벌고 싶어. 그러면 사업 계획을 한번 짜봅시다. 라고 하면은 궁금하죠. 얼마를 팔아야 그럼 21억이 나올까요? 이것도 한 5초 정도면 됩니다. 10만인데 21억을 벌려고? 여기가 얼마지? 라고 하면 저는 한 5초 정도면 돼요. 왜? 40만 장인데요. 무슨 말이냐? 아까 이 공식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영업이익이 아까 21억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고정비가 7억이죠. 그러면 공원이익이 28억이 나오면 돼요. 공원이익이 28억 나온다고? 그럼 28억 나누기 7천, 우리 배당 공원이익이 7천이니까 28억 나누기 7천 하면 7, 4, 28이네. 40만 장이네요. 아주 쉽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공원이익을만 알게 되면 BEP에 해당하는 수량을 알 수도 있고, BEP 플러스 이 목표이익에 해당하는 것도 고정비랑 이 목표이익을 더한 다음에 배당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40만 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VP 계산을 할 때 이 곡선을 그리고 점을 찍었을 때 BEP가 어디인지, 그 목표이익이 어디인지는 아주 쉽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VP 분석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처음에 뭐 CVP 대단한 건 없죠. 제가 설명드렸을 때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경영 인사이트를 위한 도구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그려봐요. 이 기본 모양인데 이 기본 모양을 한번 딱 그려놓고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우리는 플랫폼이에요.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라고 하면 뭐 고정비 비중이 높은 대신에 변동비 비중이 낮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수도 있고, 아까 쿠팡처럼 우리는 무조건 박리담이에요. 대규모로 팔 건데 고정비는 작아요. 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보고 우리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3초만에 BEP가 나온다고 했죠. 왜냐면은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해야 돼. 우리 BEP가 몇 장인지도 모르고 장사하는 거랑 우리 BEP가 10만 장이야 라고 알고 장사하는 거랑 완전 그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예상되는 BEP가 어느 지점인지 확인하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창업 이렇게 그려보고 우리 회사의 모습이 이래 라고 시작했는데 사업을 해보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업을 시작했더니 실적을 집계해 봤더니 우리는 생각보다 고정비 비중이 높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변동비 비중이 높아요. 라는 식으로 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고정비 비중이 높아지면 손익분기점이 확 뒤로 갑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확 뒤로 가는데 내가 손익분기점이 10만 장인 줄 알았는데 20만 장이네?
그럼 20만 장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죠. 아니면 뭐 변동비 기울기가 달라지면 그것도 역시 손익분기점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합니다. 그렇게 변경된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수익이랑 비용이랑 곡선 이 기울기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어떤 가격을 변동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변동비를 조정할 수 있고 물건을 좀 약간 저렴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더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자를 찾는다든지, 뭐 변동비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고정비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뭐 아웃소싱을 해서 고정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고정비 뭐 관련해서 뭐 임차료나 우리 사람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있는 점 다시 체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된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CVP 분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CVP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CVP 분석은 참고로 단기적 의사결정이에요. 장기적은 1년 이상은 아니고요. 뭐 최대 1년 아니면 짧으면 한 달 정도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원이익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업은 물론 공원이익이 크면 클수록 좋긴 한데, 왜냐면 많이 남는다는 거니까. 근데 사업에 따라서 공원이익이 이제 쿠팡처럼 작게 나오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게 반드시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원이익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인지 파악할 수 있고, 또 BEP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비가 작으면 BEP가 빨리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냐, 난 BEP는 걱정 없고 큰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면은 무조건 변동비 비중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변동비 비중을 낮춰서 고정비를 엄청 크게 하더라도, 엄청 크게 한다는 건 주로 뭐냐면 사람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외부에 쓰던 비용 다 줄이고, 뭐 우리 설비를 이용해서 그냥 고정비로 나가는 사업을 꾸려서 고정비를 키운 다음에 BEP를 넘고부터는 이익이 크게 난다. 이 정도 내용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